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다가온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시간.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이 시간은 미국 JC 리치아웃 재단 강석진 선교사가 통일 관련 각계 인사들을 만나 통일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진행을 맡은 강석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박성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동춘 교수님 또 다시 모셨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죠? 네,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또 바쁘셨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시간은 통일된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어떤 비전과 역할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공직에 계실 때에 국토해양부와 또 고속철도 건설 추진 기획 단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항공교통안전본부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교통 분야의 육해공 모두를 경험하신 그런 또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비전이 통일 후에 한국이 대륙과 또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응대한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또 확신이 듭니다. 과거 고구려는 북방 대륙과 또 중원을 호령했던 대륙 국가였고, 해양으로는 신라의 장보고가 또 있어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해상권을 또 지배해 왔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이룬다면은 그런 시대가 다시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져보는데요.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그런 그 가능성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보시는지요? 또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예, 정말 통일을 이룩한다면 이런 그 과거의 우리 역사에 찬란했던 그 우리 조상들의 성취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흥분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제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그 북쪽으로는 북방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렇죠. 우리 한반도가 그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면서 남쪽으로 일본, 동남아시아의 그 미국 같은 이제 해양 국가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해양 국가와 북방 대륙 국가들이 지금 남북한에서 단절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이 남북한 철도를 우선 이용해서 몽고, 중국,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의 그 옛날에 실크로드 이것을 이용한 교류가 다시금 재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유럽까지 물류가 연결이 돼서 이것은 이제 철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대륙 국가, 북방의 대륙 국가들 또 해양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이러한 그 경제 협력은 더욱 가속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 자본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또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북방으로 진출하고 또 북방 국가들은 저 남방으로 진출해서 네. 세계가 무역이 더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류 번영으로 가는 네.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반도가 일종의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단절되어 있는 것이 다시 연결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은 새로운 그 물류 국가로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 삼면이 바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태평양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데, 그 지난날에 그 환태평양 시대가 개막됐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환태평양 시대 개막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예, 당연합니다. 환태평양 시대는 뭐 이미 네. 예,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많은 동남아 국가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미 실현이 되고 있지만 더욱이 그런 의미는 이제 북방국가의 연결을 통해서 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더 풍부해지는 것을 네. 의미하죠. 예. 예,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환태평양 시대를 또 개막하는데 큰 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에 북방선교회 선교 포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광활한 연해주 땅을 밟아보면서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감격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출구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러시아, 몽고와는 대부분 간접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인적 왕래와 교역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을 직접 통하면 북한은 물론 이들 국가와 남한의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선 북한과 통행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는 개선공단의 제한적 통행과 가끔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이렇게 와가지고 북한의 겁으로 우리가 통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우선 통행 물꼬를 트고 그 다음 북방 나라들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교역을 촉진하고 유럽과도 물자 수송이 활발해진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북한과의 통행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 해법은 무엇인지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그 선구자 노래의 한 소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네. 지난번 그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네. 거친 꿈이 깊었나. 이게 우리 만주벌판에서 그렇죠. 그 호령하던 우리 조상의 그 기상을 엿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 통일로 해서 다시 이러한 기상이 재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남북한이 연결이 돼서 북방으로 가야 이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한의 간에 끊어진 철도, 뭐 육로, 해로, 항공로를 전부 연결을 해야 이런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교류가 이제 확대되고 그런 우리 조상의 꿈이 다시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지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몽고 횡단철도하고 접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어진 일부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서 우리 철도가 북한을 통과해서 가고 또는 우리 철도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어느 도시든 간에 우리 철도가 왕래를 해야죠. 예,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공로 비행기는 지금 서해 항로나 이걸 통해서 지금 우회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된다면 휴전선 상공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평양을 가고 함흥을 가고 이런 신의주를 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로도 우리의 주요 항구인 부산, 인천 등에서 그쪽에 진남포, 흥남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돼서 물자 인원들이 됨으로써 우선 남북한 간에 되면서 그것이 저쪽 중국,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유럽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그 컨테이너를 싣고 그 대륙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하고 배로다 가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통 이제 배로다가 컨테이너를 싣고 가면은 저쪽에 저 중동의 수에즈 운하를 돌아서 독일에 이제 독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거의 서너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렇죠. 배 뭐 기착지에 따라서 틀린 건데 서너 달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죠.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한반도를 철도를 타고 쭉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가서 유럽까지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절약되겠네요.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고 그 시간에 대한 따른 이익이 굉장히 많죠. 철도도 배 못지않은 많은 그 물자를 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은 뭐 시간도 대단하고 절약되고 네네. 물자도 절약되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예, 비용도 절약되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어떤 그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로로 갈 때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쟁력이 낮은 거를 육로로 간다면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예, 개선하면서 물류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북한의 교통 상황은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또 항만, 공항, 또 그 외에 또 통신, 또 상하수도 등 이런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가 북한은 아주 너무 낙후되어서 통일 후에도 북한의 그런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데 상당한 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선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 합의와 또 국제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산업 인프라를 북한에 미리 개발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막연히 얘기하는데 그 통일 비용 중에서 아마 그 인프라 개발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이 국가 GDP에서 무려 20% 이상을 항상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북한의 이 인프라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의 그 산업이나 경제 수준을 남한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 개발은 우리가 통일을 향한 선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투자. 그러니까 이걸 아까워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남북한이 마주 앉아서 인프라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의 자본도 들어가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다른 국제금융기구도 있어요. ADB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구에 차관이나 융자 등을 받아서 북한의 도로, 철도, 댐, 상하수도 같은 이런 그 인프라에 또 하고 또 자원도 있잖아요. 북한 자원 개발 이런 것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남북한 인프라 협력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우리가 아까 선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북한의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통일 이후에 투자해야 될 것을 그만큼 그 부담을 나누게 되니까 통일 비용도 많이 절감하게 되고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예, 당연합니다. 그 선투자라는 거는 물론 비용을 이제 통일 전에 많이 이제 통일 후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 후에 북한의 경제 개발, 산업 성장 이런 그 시간을 많이 이제 단축시키는 그 효과를 가져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압록강 그 단동을 다녀왔는데요. 중국이 3천억 원을 투자를 해갖고 압록강 신철교 대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중국 말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을 대비해서 중국 정부는 선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뭐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뭐 정말 지대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앞마당이 이제 북한인데 거기를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뭐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뭐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북한도 마음을 열고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저 투자하는 거를 뭐 어떻게 다른 나라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민족 내부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예, 그거는 뭐 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경제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일어나니까 고용 창출이나 그렇죠. 자본 투자라서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북한은 당연히 뭐 산업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가 되니까 직접적인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하여튼 빨리 와야 될 것 같군요. 예, 북방을 향한 철의 실크로드가 한반도와 연결이 되면 그 물류 기지가
그 시발점이 아마 한반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 물류의 위치에서도 어떤 선점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이 주어지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뭐 제가 이게 추상적으로 막대하다 또 천문학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한반도가 이제 기종점이 되는 어떤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도만 해도 이제 이를테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중앙아시아라는 엄청난 그 옛날에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원을 가져올 수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과 이렇게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얻어지는 새로운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이점, 이것이 결합이 되면 이것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조업은 있지만 이 물류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물류가 이쪽 해로로만 돼 있고 이쪽 북방 쪽으로 안 돼 있으니까 한쪽 다리가 지금 끊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다리, 양팔이 동시에 움직여지는 아주 효율적인 물류의 그 중심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물류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유럽과 북방 지역 나라의 그런 물류가 한반도를 향하여 온다면 물류의 종착지가 또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에 제가 시종점이라는 말을 쓴 것은 시종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산이 이제 밑에서 출발하는 시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부산은 일본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일본의 고베항에서 선박이 와서 부산에 이제 선적을 하고 그것이 기차를 통해서 쭉 이제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철도를 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갖다 타고서 부산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부산에서 온 것은 또 배로다가 동남아나 일본이나 미국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미, 북미의 물류가 부산이나 인천으로 와서 거기를 통해서 북방 지역과 러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나간다면 뭐 한반도의 그런 물류의 그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가 아까 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제 하나의 결절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가져오려면 역시 인천공항처럼 아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인천공항 얘기는 나중에 또 좀 박 목사님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세계에서 그러면 물류 산업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그걸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90년대 초에 정부에서 근무할 때 네덜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본 것이 네덜란드의 물류 시스템을 봤죠. 그 네덜란드는 국제적인 물류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도 또 물류 기지가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우선 유럽 내 물류 기지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네덜란드 아시죠? 제일 유명한 게 화훼 산업인데 특히 튤립을 갖다가 철마다 막 그냥 색깔별로 다 해가지고 이것이 그 물류가 워낙 발전해서 동시에 하루 만에 전부 유럽 전역으로 공급이 됩니다. 유럽의 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제적으로는 유명한 로텔담 항구가 있죠. 국제적인 이 컨테이너가 와서 거기 라인강이나 다른 그 유럽의 트럭으로 해서 쫙 유럽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도 작은 나라도 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한국은 뭐야 스키폴 공항이라고 있어요. 스키폴 공항이 이제 유럽 다른 나라의 공항들이 별로 시원치 않으면 스키폴 공항을 타고 세계 각 나라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서 그 스키폴 공항으로 와서 다시 유럽 내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헙 공항이라는 겁니다. 스키폴 공항과 로텔담 항만 이런 걸 통해서 물류 중심 국가가 돼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국토도 적고 인구도 적잖아요. 한 1,500만, 1,800만 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를 강소국이라고 합니다. 강소국이라고. 그 네덜란드는 원래 그 해양 국가였고 과거에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또 식민지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 하멜이라는 그 그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해양 국가로서 그런 물류 산업의 아주 원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네덜란드 이 물류 산업 이게 우리한테 참 아주 좋은 그 벤치마킹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실천을 많이 하고 있죠. 유럽의 저기 인천공항 같은 것은 뭐 굉장히 허브로 도약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부산, 인천도 더 좋은 효율적인 항만으로 하는데, 옆에 이제 중국이라는 자이언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우리가 많은 그 물량을 우리 항만이나 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가 이미 우리한테 좋은 예, 이미 우리가 네덜란드를 많이 배워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통일이 되면 그것이 더 촉진이 돼서 뭐 대박의 효과가 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 후에는 해상을 통한 교역의 증대 그리고 물류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지, 최근에 보면 러시아의 석탄 자원이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통일이 되면 한국이 러시아나 몽고, 중국 등에서 많은 천연 자원을 보다 더 쉽게 들어오게 될 텐데, 한국에서도 산업발전과 교통과 물류와 서비스 분야 외에도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이미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여러 가지 자원과 우리의 그 기술력 이런 게 결합이 돼서 새로운 제조업을 일으키고, 이것을 아까 얘기한 이미 물류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성장 거점과 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데 그 해운, 항공, 철도, 또 트럭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배로다가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철도를 싣고 간다든지, 또 거꾸로 또 비행기로 와서 또 이 수단 간에 연결이 되는데, 이걸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반도가 그런 국제 복합 운송을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항상 그 필요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해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량 화물이 되는데, 항공 같은 건 이제 소량 샘플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단별로 특화를 해나가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물류 중심 국가로 가는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국제 물류의 전진 기지고 허브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 같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이 주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그 설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의 50개 이상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해서 최종적으로는 약 1천억 달러의 그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 전후로 통일을 완성하고 또 북방으로 진출하는데 그 기금을 우리가 잘 유용하게 활용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그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선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 중앙아시아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다만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개발은행, 거기에 우리가 가급적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그 한반도의 인프라 투자에 그 은행에 돈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전체 그 은행에다가 설득을 해나가는 아주 효과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그 회원들을 우리의 그 진짜 친구로 만들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설명하는 설득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북한이 확실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신 교수님, 통일이 되면 하늘의 항공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천공항이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허브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항로는 대한민국으로 통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다고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들도 공항이 비효율적이면 이 이웃에 있는 적은 나라라 할지라도 공항이나 항만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면 그 승객이나 화물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물류에 있어서 국제 경쟁의 하나의 그 비결인데 이미 인천공항이 그걸 증명했지 않습니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지방 도시에 있는 분들이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와서 1시간 오면 되거든요. 인천을 통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이 통일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의 북방에 있는 요뇽성이나 뭐 이런 만주,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항공로가 더 많이 개설이 되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굉장히 그것이 이 항로의 다변화가 생겨서 승객들로 하여금 초이스가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것이 더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우리 신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일이 되면은 육로와 또 해상과 또 항공 분야에도 엄청난 그 변화와 발전을 이뤄서 제조 산업과 또 교통 산업을 뛰어넘어서 각 분야에 상당한 그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60장 4절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예, 이 말씀은요 흩어지고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의 영광스러운 새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통일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통일에 대해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